2015년 3월 30일 화요일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만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세월호의 쌍둥이배 오하마나호가 곧 인도로 보내져 해외 매각된다고 하지요. 오늘자 한국일보는 일면 톱으로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이 세월호 쌍둥이배 수상적은 인도행입니다. 세월호 인양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진상규명의 마지막 수단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마나호는 원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참사 여파로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서 정부 소유의 산업은행에 압류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1월 경매에서 서동마리타임이라는 회사에 낙찰이 됐는데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측은 정부가 일단 산업은행에서 배를 사들인 뒤 진상조사 이후에 고철로 분해해 파는 방법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성급한 매각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인원이 너무 많다, 예산 줄여라 라는 등 끝없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흔들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조사 대상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을 대거 조사위원회에 배치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격앙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9명이 세월호와 함께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세월호 1년, 과연 우리에게 정부는 있는 것일까요?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 신청이 내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26일 중국 측에 이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일본은 참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가입을 선택했는데요. 이 문제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인 한재진 박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재진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요새 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뉴스 행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은행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AIB는 2013년 10월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인데요. 예. 2013년 14년 10월 24일까지 21개 나라가 MOU를 서명한 상태고요. 예. 우리나라도 올해 3월 27일 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회원 가입 결정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은행이 뭘 하겠다는 은행인가요? 일단은 초기 자본이 한 5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될 것 같고요. 네. 설립 목적은 아시아 인프라 시장 투자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 시진핑 주석이 말이죠. 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를 연결하는 1대1로라고 그러나요? 새로운 그렇습니다. 실크로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 주요 사업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대1로라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 주로 제가 보기에는 아세안 시장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각국의 자금을 빌려주는 이제 은행인데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까지 세계에는 이제 세계은행이 있고요. 또 아시아 개발은행도 있고, 또 IMF도 있고, 이런 게 있어 왔는데 중국 주도의 이런 은행이 왜 또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단 아시아 개발은행 예를 든다면은 당시 설립할 당시가 1960년대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과 일본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G2로 세계에서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역할론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은 향후에 내부 경제 질적 전환을 모색하기도 하고 있고, 최근 각국들과의 FTA 체결, 예, 통화 수합 확대라든가 이런 경제 협력 관계를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렇죠. 더욱이 최근에는 위안화 국제화 등 중국 자체 통화 위상도 빠르게 격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런 전반적인 경제적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향후 범아시아권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배권 강화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이제 세계 금융 질서는 이 1944년에 출범한 이른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거 아닙니까? 예,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서 이제 세계은행, IMF 등이 그 주역인데요. 중국 네네. 주도의 이런 새로운 개발은행이 태어난다는 건 기축 통화로 이 위안화도 이제 등장한다는 건가요? 물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자체가 이제 지역 경제에서의, 즉 이제 아시아 경제권에서의 어떤 하드 커런시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는 있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위상이 계속 크게 격상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예.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이 그 자신이 주도해온 세계 금융 질서에 이게 중국이 도전하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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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가입을 좀 반대해 왔던 건가요? 물론 이제 AIB 자체가 정치 외교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유럽권 국가들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서 예. 결국은 그런 입장보다는 경제적 편익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일본 등도 앞으로 향후에는 아, 오히려 초기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미국으로서는 아주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이 여기 가입하는데 좀 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영국이라든가 그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지금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 가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방관자 입장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어떤 가입을 통해서 예. 어떤 그런 안에서 어떤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로 어떤 그런 입장 선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러시아도 가입 의사를 밝혔고요. 또 네네. 부정적이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일본은 이제 미국의 입장을 따라서 가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입장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결국 일본도 지금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AIB를 통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에 대한 어떤 활로가 만들어지면 일본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본은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최대 주주로 여기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 네네. 이 AIIB에 참여하는 경우에 ADB의 역할이 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적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AIB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경험이 적다 보니까 예. 어떤 ADB라든가 월드뱅크, IMF 등 기존 기구들과의 어떤 협력 체제가 더 예. 강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초기에는 강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좀 경쟁 관계로 좀 예. 확대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제 우리의 이익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무엇보다도 범아시아권에 대한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중국에서 당초 목표한 것도 아시아 시장을 겨냥했지만 결국 아세안 회원국들을 겨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아세안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예,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세계 경제품 WF의
글로벌 지수를 보면은 뭐 브루나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전반적인 인프라 경쟁력이 144개국 중에서 90권에 머물고 아하.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미얀마는 또 이런 부분을 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30년까지 한 3,20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수요를 확대하겠다라고 아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AIB 같은 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해외 직접 투자 비중도 아하. 사실 2001년에는 8%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13년 정도 돼서는 한 10%가 좀 넘어서고 있는데 특히 예.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90년에 한 10.7%에서 지금 2013년 현재 27%까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서비스업 투자 확대에도 어떤 중요한 역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국제기구 설립 경험이 아무래도 중국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를 운영하는 거버넌스라든가 기구 운영의 투명성, 재정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중국 내부의 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예. 결국 기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한 박사님 말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창립회원으로 참가할 때에 아시아 시장,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그 광대한 그 기반 시설, 도로 항만이든 이들에 대한 투자 건설에 우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노리는 실익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AIIB가 지금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또 총 자본금 중에 총 자본금 1,000억 달러 중에 지금 중국이 500억 달러를 내놓는다고 하면 자기가 이거 과반수의 지금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참여하는 만큼의 이제 권한을 가져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 지분 협상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겠군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분 결정 방법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GDP를 주요 변수로 산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도 좀 유리한 부분을 앞으로 협상에서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역 규모도 좀 감안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GDP가 2014년 현재 한 1조 4,500억 달러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세계 GDP 한 2% 정도 수준이고 예. 전 세계 한 187개국 중에 한 13위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역 규모로 보면은 2013년 현재 한 183개국 중 8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무역 중에서 3%로 아까 GDP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GDP 플러스 어떤 무역 규모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내세운다면 지분을 조금 더 5%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AIIB에 우리가 가입을 하면서 이게 남북 관계에도 어떤 그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최근 한중 간에는 지난 1992년이죠. 양국 수교 이후 최대 경제 협력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해 말 타결된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한 원산지 부여는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번 AIB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향후에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재진 박사님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150명의) 승객 전원이 사망한 독일 여객기 추락 사고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 통신원 현장 보고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목수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수정 선생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 저모닝스 추락 사고가 아주 충격적이었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더 충격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 한국에서는 요새 보면 이 부기장의 그 자살 비행이었다. 이렇게 저 사고 원인이 좁혀지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 보시기는 어떤가요? 사실 여기 현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다급하게 이 사고가 부조종사의 개인적인 경력에 의해서 발생한 일적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게 사회적이었고 또 구조적인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사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하. 예. 구조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 부조종사가 우울 증세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사람의 강박과 불안을 가중시켜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처했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받는 스트레스였다라는 사실. 예.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사고가 나기 나흘 전에 루프트한자 조종사들이 파업을 했고요. 아하. 네. 그리고 루프트한자 조종사들이 지난해 한 해만 10번을 파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이 서머닝스가 루프트한자를 모회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루프트한자 조종사들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서머닝스 자체도 파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음흠. 한 달 전에도 파업이 조종사들이 파업이 있었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바뀌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예. 부조종사가 바로 몇 달 전에 했던 예. 인터뷰에서 예. 내가 이 모든 시스템 바꾸는 행동을 내가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은 의미심장했던 그런 발언이었던 것이죠. 맥락이 예.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예. 저도 유럽 여행 중에 그 저가 항공을 몇 번 타봤습니다만은 아주 이제 비용을 낮게 하고 최대 승객을 실어 나른다 그러는지 정말 빡빡하고 승무원도 보통 항공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의 승무원들이 그 안에서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요. 네. 이런 저가 항공이 지금 저 유럽도 거의 그 일반 추세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유럽 연합에서 각 국에다가 하나의 지침으로 예. 저가 항공을 늘려라라고 지시를 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가 항공을 늘려라. 그렇죠. 네. 저가 항공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승무원 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의 임금도 최대치로 낮춥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사실은 승객의 안전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데 이대로 그 에어프랑스 프랑스의 국적인 에어프랑스도 지난해 네. 저가 항공을 자회사로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예. 파업을 강도 높게 파일럿들이 하면서 그 계획을 저지를 시켰고 그리고 이 파일럿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그걸 하려면 저가 항공사나 에어프랑스 본사나 노동 조건을 똑같이 해라.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부가 백지화시켰죠. 그렇군요. 예. 지금 목수정 선생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말이죠. 그 이번 저모닝스 추락 사고는 표면적으로는 부조종사 개인의 이런 우울증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지만 조금 더 넓혀서 구조적인 원인을 보면 그 저가 항공사들의 그 열악한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그 저 승무원들을 그 과로 상황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이 그 우울증의 배경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과로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병이 있으면 사실은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회사가. 예. 그것을 숨기고 일을 해야 했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회사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유럽 연합이 도트린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시너지 유선 자체가 갖고
오는 사회적 폐해가 예.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그 흐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글로벌화 이후에 유럽도 강도 높은 그 신자유주의 경쟁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과거 그 사회복지의 모델이라고 보여졌던 독일도 최근에 보면 이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독일이 지금 현재 상위 25%의 부자들이 전체 국부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프랑스만 해도 빈곤층이 10년 전에는 200만 명이었는데 예. 지금 불과 10년 만에 5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예. 지금 호황이라고 하는 독일조차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호황은 굉장히 절대 다수의 서민층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일자리가 늘지도 않지만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들이라는 것이 아주 질적으로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일자리 뭐 그런 것들도 이번에 그 저모닝스 같은 저가 항공 사태에 그 영향을 끼쳤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프랑스 지방선거 그 2차 결선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지난 29일에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선거가 여기 프랑스는 이제 저녁 8시까지 선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지금까지 나온 걸 집계를 해보면 1차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그 다수를 차지한 1위를 차지한 정당 우파 정당입니다. 그 101개 정도가 지역이 있는데 예. 그래서 67개 지역에서 우파 정당이 1위를 차지했고 우파 정당이라는 게 중도 우파 연합 그 사르코지 전 그렇죠. 대통령이 소속된 그렇습니다. 정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차 선거 때는 2위를 했던 것이 극우 정당이었는데요. 르팽의 국민전선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전선이 너무 놀랍게도 단 한 군데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2위를 차지한 정당이 이제 좌파 전선, 좌파 그 사회당과 예. 여타의 공산당 등등의 여타의 좌파 연합이 차지했습니다. 34개의 지역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사회당이 들어있는 좀 좌파 연합이라는 게 지금 저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진영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궁금한 건 말이죠. 이번 저 지방선거는 그 도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왜 지난번 1차 투표 때는 거의 사회당과 비슷한 정도의 그 지지율을 얻었던 그 국민전선, 극우파가 이번에는 이렇게 몰락했는지요? 사실은 득표수에 비해서는 득표수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22%를 얻었으니까 많이 얻은 거죠. 아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프랑스 선거 시스템인데요. 예. 2차 선거 결선 투표를 갈 때는 그 선거 정당들이 연합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파 연합, 좌파 연합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FN 극우파하고는 아무도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소위 왕따를 당하는 예.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예. 전체적인 득표는 22%나 됐지만 그 어느 지역에서도 다수 정당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자, 이게 제 당분간의 궁금한 게 말이죠. 그 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인근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씩 저 극우파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이제 불란서는 이 국민전선이 이제 뭐 집권까지도 때로 노려보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했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사실 극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위 빈곤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 신자유주의 도트린의 가장 큰 희생자인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실업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원망할 대상을 이 사람들은 찾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극우파는 바로 이민자들, 외국인들, 외국인들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갔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좀 파시스트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선동하는데 그게 너무나 쉽게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요. 유럽 연합이 권력을 유럽 각국에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점점
독일들하고 안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 자체의 내용을 음. 좋게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유럽 전체의 를 비난하는 예. 그 논리에 쉽게 선동이 되는 그런 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극우 정당의 득세를 설명해주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그 사회적으로 하층을 형성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그 처지로 보면 이민자들이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심정적으로 연대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물론 이제 지배층이 그렇게 또 만드는 것도 있죠. 네, 한국에서도 사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연대를 느끼게 될 그런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별로 그렇지는 못한 현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구화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네요. 네, 목수정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통신원 보고 오늘 통신원 현장 보고 오늘 파리 목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월요일 격주로 마련하는 하종강의 노동 이야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이면서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맡고 계신 하종강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 전문가께서 우리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에 이렇게 격주로 나와주시게 된다고 해서 이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노동 전문가들이 화내고요. 여기 보니까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네. 우리 연구소가 사실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대학으로 옮긴 거고요. 23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예.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우리가 제야 연구소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네. 문 닫기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 서운해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종광 선생께서 대학으로 주업을 바꾸는 게 문을 닫은 요인입니까?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문을 닫고 쉬다가 예. 대학에 자리가 났다고 오라고 그래서 간 거고요. 경영난으로 닫으신 거구나. 예. 닫으시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결정을 했지만 그리고 2달쯤 뒤에 닫은 건데 예. 그 2달 동안은 직원들끼리 복도에서 만나면 얼굴을 못 봤어요. 서로 미안해가지고 계속 바닥만 보고 걸어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은 문 닫은 연구소인데 다른 곳에 가서도 제가 20년 넘게 이직함을 갖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예. 저도 옛날에 제가 라디오 방송할 때 이 한울노동문제연구소로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자, 이제 2주에 한 번쯤 나오셔서 우리 사회 노동 문제 짚어주실 텐데, 사실은 우리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노동자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민호나 수지가 사귀는 거가 탑뉴스가 아니라 우리 노동뉴스가 사실은 탑뉴스가 돼야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떤 얘기를 좀 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노동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요. 노동 문제 그러면 사람들은 아휴 또 그거 뭐 이럴 수도 있고 뭔가 과격하고 특별한 이야기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아마 가정에 노동자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있는데 요즘은 그 고용 노동 통계를 매월 통계를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면 지금 노동자 수가 정부의 통계로 1,500만 좀 넘으니까 임금 노동자 수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직장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또 피고용자뿐이 아니라 고용한 사람 입장의 문제도 있으니까 사실 한국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특별히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코너는 아닙니다. 예. 네. 아니 미리 이렇게 한 자락 깔고 들어가시네. 자, 노동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인상을 위한 5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뭐 그걸 계기로 최저임금에 관한 음.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요새 뭐 그 어디 뭐 저 광고에도 이거 최저임금 얘기 나오고 하던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예, 그 얼마인지를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광고인데요. 예. 최근에 화제가 됐던 그 광고부터 잠깐 아,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한번 10몇 초밖에 안 되니까. 예, 한번 들어보죠. 500만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조금 올랐어요. 조금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 주면 알바가 갑이다. 이거 예. 많이 듣던 광고인데 혹시 근데 이 연예인이 누군지는 아세요? 저는 몰라요. 네, 전 압니다. 그거 이쁘긴 하다. 헬이라고 예. 걸스데이라는 아이돌 아. 그룹의 멤버인데 아니 뭐 저랑 세대가 거의 같으신데 왜 저는 모르고 왜 우리 하정광 선생은 아시고? 그래서 요즘 뭐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예.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인데 전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짐작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거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구나. 이게 뇌리에 가서 딱 박혔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5,600원도 안 되는데 이것이 예. 뭐 커피 한 잔 값 아니에요? 이 그렇죠. 정도면? 예. 아,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이걸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16만 6,220원입니다. 예, 예. 근데 보면 지금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또 주고 싶어도 그 임금 주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그 영세 사업자들이 이 광고를 했던 그 업체에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포털 사이트에 사장문이란 카페를 대항해서 만들기도 했고 그 PC방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단체는 이 광고를 만든 회사가 알바몬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그 회사에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항의문을 전달하게 된 계기가 된 광고는 또 사실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도 마저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고 얘기를 하죠. 네.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 수당은 시급의 1.5배. 1.5배. 안 지키시면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 알바가 갑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 임금 그 오버차지 할 때 일반 회사에서는 그 50% 가산금 주게 돼 있죠. 최저임금 있죠. 아니라도. 예,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예. 휴일 근로는 다 50%를 가산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럼 최저임금도 이거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인데 보통 사실 뭐 알바생들이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서 또는 뭐 동네 치킨집에서 예. 배달하는 이런 청년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받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PC방 업주들은 이 광고에 대해서 알바를 고용하는 점주는 갑의 행포를 일삼는 악의 축이 됐다. 이 예. 광고에서. 예. 그 알바는 갑의 행포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객체가 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야간 수당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아, 현행법상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서 편의점 점주들도 그 알바몬과 막 계약 해지하겠다. 우리 이 회사에 광고 의뢰하지 않겠다. 이 알바몬이라는 그러면 앱은 저 알바들을 소개해 주는 사이트인가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예.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하는 업주를 연결시켜주는 회사죠. 네, 네. 경쟁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 경쟁회사로 많이 가는 영세업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그래서 광고 때문에. 예, 두 번째 들은 광고는 요즘은 그래서 예.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 알바몬 측도 그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광고가 이제 야간 근무 수당은 1.5배다. 이걸 네.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그렇군요. 아마 꽤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틀어주신 하나, 둘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는 뭐 최저임금이라는 거 관심 갖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네. 텐데 이 광고가 국민들에게도 이걸 알리는 그런 효과는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활동 시작한 게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예. 제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한 것보다 그렇죠. 아마 이 광고가 엄청난 예. 효과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이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지켜본다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이란 얘기는 뭐 이제 때 돼서 그 경총과 뭐 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협상할 때 뭐 그때 잠깐 이제 뉴스에 관심을 좀 갖고 나오고 그렇죠. 그 그리고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앞에서 천막치고 데모하고, 예. 청년 노동자들과 뭐 음.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농성도 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이 그 TV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에 언뜻 보도가 되고 예. 이럴 때 좀 기억하죠. 그렇죠. 그럼 뭐 그 대부분 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이제 관심 안 가지셨을 텐데요. 그 알버몬 광고를 통해서 알려줬고. 그 회사 이름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아. 괜찮나요? 예. 그런데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는 그럼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언젠가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군요. 네. 그 전에 이제 87년 뭐 노동자 대투쟁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 86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음. 그 무렵에 이제 많이 87년, 88년 요 6월 음. 항쟁 거치고 노동자 대투쟁 노동자 거치면서 대투쟁. 최저임금 제도가 다른 법들과 같이 입법화됐는데요. 예. 맨 처음에 이게 법제화된 것은 뉴질랜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1894년인데 우리보다 한 100년 먼저. 네.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처음 주장한 쪽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경영자이거나 정부 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사실 최저임금제보다 먼저 생긴 법이 최고임금제입니다. 오. 최고임금을 규제하는 어허. 이게 왜 생겼냐 하면 1389년에 영국에서 식량 물가에 맞춰 임금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1389년. 예. 어, 그럼 14세기. 산업혁명 훨씬 이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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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이제 매뉴팩처도 생기기 이전입니다. 예, 중세 사회인데 야, 예. 그 식량 물가에 맞춰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미 근데 이때에, 예. 역사학자들은 요 제도가 최저임금제의 시초다 이렇게 음흠. 보더라고요. 음흠. 14세기에 유럽의 전체를 휩쓴 흑사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꾼과 농부로 부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자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죠. 사람 쓰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평민들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귀한 몸이 돼서 음. 한 3배 정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최근에 경향신문에 정유진 기자가 칼럼에서 자세히 쓰기도 했는데요. 네. 귀족들은 이제 에드워드 3세 왕에게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죠. 워낙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어지고 그 노동자들이 귀한 몸이 되니까 예, 그때 막 해방된 농노 막 이런 사람들이 처음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최저 임금의 최고 상한선을 정하자 이렇게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나온 법이 이제 1351년에 노동자 법령이라는 건데 야, 1351년. 네. 네. 이 법은 이제 국악이 정한 최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 그 임금을 준 사업주에게 벌금을 물리는 이런 법이거든요. 이야, 예. 근데 이 법의 정당성을 이제 신학 교리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부는 삶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예. 그보다 더 적어도 안 되고 그보다 더 많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최고 임금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걸 주장하려면 적당히 또 인간으로 살 만큼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게 하려면 임금 상한선만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한선도 있어야 이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임금이라는 개념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선도 정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식량 물가에 맞춰서 임금을 보장하는 최초의 최저임금 형태의 제도가 도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재미있네요. 그 이미 영국에서는 14세기에 최고임금제라는 게 먼저 생기고 노동법도 가장 최초에 생긴 노동법은 단결금지법이잖아요.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3명 이상 모여서 예. 대화를 나누거나 모임을 만들면 이게 법에 금지되는 사실 단결을 보호하는 기본법보다
그 단계를 금지시키는 법이 더 먼저 만들어진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역사를 보면. 네, 저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보통 다른 나라들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네. 2012년에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이 6.6달러라고 하는데 그때 한국이 4.0달러였습니다. 아, 2012년 기준. 네. 그러니까 OECD 가입한 나라들의 기준이 네. 6.6달러, 근데 우리는 4.0달러였죠. 2.6달러가 높군요, 평균이. 네. 낮은 편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2.6달러가 낮지만, 예. 그때 회원국이 네. 26개 나라였는데요. 네. 그중에 우리가 17위였습니다. 음, 그 호주가 16달러쯤 되고요. 룩셈부르크가 네 배. 14.4달러, 네. 프랑스가 뭐 11달러. 그래서 벨기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 넘는 나라들이었고요. 우리보다 밑에는 어떤 나라들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나라 이름만 얘기하면 예. 포르투갈,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칠레, 에스토니아, 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인데 예. 우리가 이런 나라들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건 참 좀 그렇죠. 아, 글쎄요. 뭐 이 나라들한테는 실례지만 이 나라들보다 우리가 뭐 위에 있다고 별로 그렇게 그러네요. 한국 경제 규모가 2013년도에 세계 14위 정도 됐었잖아요. 예, 총생산 규모로 하면 세계 네. 14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다른 분야들은 그 정도 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최저임금이 특히 그런데요. 또 영국 경우는 어떤가요? 영국은 올해 최저임금을 6.7파운드로 결정했는데 이거 하나로 따지면 11,140원 정도 됩니다. 우리 2배네요. 네. 이건 시간당 10,000원 최저임금이 실현된 거죠. 음흠. 정부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실질 인상률로 따지면 그러니까 명목 인상률이 아니라 물가 대비 인상률로 따지면 예.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라는 게 영국 정부 영국 얘기하는 정부에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BBC 방송 등 언론에서는 먹지도 않고 전기도 안 쓰고 옷도 안 사고 세금도 안 내고 몽땅 저축해도 런던에서 침대 한 개짜리 볼품 없는 방 월세를 겨우 낼 수 있는 정도다. 네. 이렇게 평했더라고요. 예. 우리도 뭐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나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최저임금 가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전문점에 커피 한 잔 값 정도 되는 게 우리 시간당 최저임금이잖아요. 예, 뭐 한 달 주 40시간에서 한 달 한다고 그래봐야 아까 뭐 100만 원 좀 넘고요. 예, 112만 원 뭐 수준인데요. 네. 그러니까 14세기에도 임금은 삶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영국에서는. 예. 근데 이런 삶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아직 한국 사회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저항은 그 정도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기업체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자영업자들, 이제 네. 영세 상인들. 근데 이 최저임금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죠. 학교에서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우리는? 네, 그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예. 2012년에 그 한국에 출판된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목 교과서가 전부 63권입니다. 네. 그 중에 그 오마이뉴스의 최지영 기자와 민주노총 기획실 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62권을 다 구입했어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내본 적이 있는데 음. 그 중에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가 17권이 있더라고요. 62권 중에. 네. 그런데 17권의 교과서에서 최저임금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예.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그 최저임금제가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철저한 기업의 시각이죠. 파생되는 문제점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예.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예. 또 어떤 교과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로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좋게 되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다. 이건 이것도 지금 기업이 주장하는 거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것이 음. 부담이 돼서 문을 닫는 기업체들이 생길 거고 네. 그러면 실제로 실업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음.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 이런 주장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국 경제를 뭐 몇십 년 동안 지켜봤어도 사실 최저임금제 때문에 도산한 기업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기업이 도산할 때 임금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무슨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과도한 투자라든가 네. 이런 경영상의 잘못이 기업 도산의 중요한 원인이지 예. 거기서 일한 사람들의 임금이 너무 과도해서 도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라는 건 학생들에게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가르쳐줘야 교과서 아닙니까? 이렇게 최저임금제 하나만 놓고 보면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학생들에게 준다는 것도 좀 문제네요. 그 최저임금제만 지금 설명해서 그렇죠. 예. 실제 보면 음. 기업의 중요성이나 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와 예. 이런 노동이나 근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가 그 데이터상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예, 예.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길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노동이나 근로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은 한두 줄 정도로 짧게 언급하고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 내용의 차이는 거의 수십 배라고 할 수 있고요. 우선 노동이나 근로를 독립된 단원으로 다룬 예가 없어요. 한국 교과서는. 대부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을 설명할 때 부분적으로 노동이나 근로의 의미를 그 부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예. 네.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자가 될 것임에도 그 노동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네. 오히려 기업의 시각을 가지는 방향으로 교육을 받게 사회에 배출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오면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가 파업하면 기사라는 게 시민 볼모 파업, 시민의 발을 인질로 잡고 언론도 또 그렇게 완전히 저 사용자 편향으로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볼 네. 때 저는 오히려 우리 집 아이들 들으라고 예. 볼모로 팔 수 있으니까 파업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더라. 그런 공공부문의 노동자가 뭐하러 파업을 하냐. 네. 그게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다.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예.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교통수단들, 열차, 택시, 심지어 항공, 그 선박까지 동시에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전국 교통이 마비되는 예, 거죠. 그래서 예. 파업 참가 단위가 뭐 25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그 파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예. 그 파업을 이해하는 정서를 이제 똘레랑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똘레랑스기도 하고 자기들도 보면 노동자고 결국 광범하게. 네. 오늘 오늘 뭐 최저임금 최저임금 얘기니까 얘기해야 예, 다시 그리 가면 최저임금을 자, 합시다. 저 민주노총이 그 최근에 저 시급 저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하고 나왔잖아요. 시간당 10,000원을 주장하는데 네.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소비 지출액, 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평균 가구 원수, 예. 올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소득 분배 개선치 이런 걸 다 반영하면 네. 그 208만 9,035원 한 달 월급이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하다. 이걸 이거죠. 10으로 환산하면 네. 10,000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제조업 단순 노무직 시중노임 단가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도 8,019원이니까. 현재 정부가 주는 임금 최저 임금은 8,000원 선이고. 네.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거든요. 네, 네. 그 금액보다도 훨씬 네.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면 이제 이게 소위 보수 언론들은 뭐 경총이나 이런 건 가만히 있고 일단 예. 보수 언론이 나와서 이러면 동네 치킨집 다 망하란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일부 설득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은요. 예, 예. 그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체는 음. 그걸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유지돼봐야 국가 경제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철저한 시장 경제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되는 기업체에서 실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제로 촉발된 논의가 경쟁력이 없는 무능한 경영자로부터 실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논의까지 발전돼야 이게 의미가 근데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을 많이 해야 되는 뭐 중국집이라든가 그 동네 결국 뭐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직장에서 밀려나서 실직자들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의 이들은 한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달이 주류인데 또 이 사람들 안 쓸 수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좀 버거운 것도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겠죠. 예, 그렇지만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그런 영세한 사업주라든가 한국이 지금 영세 사업주가 지나치게 많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럼요. 그리고 그런 사업체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거죠. 실제 뭐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10,000원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10,000원 주장부터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그렇군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만 10,000원이라는 액수에 너무 집착해서 이걸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하종항 선생님 모시고 하는 이 노동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오바마가 미 의회에서 최저임금 가지고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참 저한테 감동적이던데 마지막에 반대하는 기업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같으면 1년에 16,000달러 가지고 과연 식구들 부양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살아봐라.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유, 하종광 선생님, 저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오인영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가 준비됩니다. 오인영 교수 이제 고정 팬들을 많이 확보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한 주간은 최인훈의 화두를 중심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최인훈 작가의 화두일이라는 장편 소설에 나오는 대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람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서 슬프다. 살다 보면 인생 한 벌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숙제가 사람이 산다는 일이다. 이 지구 위에 생겨서 진화해온 생물의 고급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밟게 된 이 조건이 고통스러워진 종이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종교의 뿌리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재심도 없고 부활도 없다. 개인에게는. 그리고 논의의 중심은 개인에게 있다. 적어도 종교에게는. 아니, 처음은 어쨌든 차츰 종교의 중심도 그렇게 이동해 온 것이리라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그런데 부활도 윤회도 없게 되면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니다. 만일 종교가 불가능해지면 그 상태는 인류라는 생물의 한 종이 다른 생물과 자신을 구별하는 내용을 잃게 된다. 이 상황은 인류 문명사상 일찍이 없었던 국면이다. 부활과 윤회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환상이고 희망이고 꿈이었다. 지금의 나를 되풀이하고 싶다는 희망. 생명이 바로 지금의 상태가 연속되는 운동이다. 다른 상태가 아니라 자기 종에 의해 지시된 방식의 되풀이가 생명이다. 개체의 종말은 자손에 의한 계승이라는 방식으로 극복되었다. 그것은 번식을 통한 부활, 윤회다. 개인의 생애 자체가 나날의 부활, 날마다 겪는 윤회다. 전생의 나는 어제라는 전일의 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윤회하고 매일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루 중에도 매초 매순간 윤회하고 부활한다. 이 파악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선행한 자기를 자기라고 붙들 수 있는 의식의 힘, 즉 기억이다. 기억은 생명이고 부활이고 윤회다. 예술은 약속에 의해서 기억의 엄청난 증폭과 초월이 허락되는 기억놀이다. 예술 속에서는 개인은 생애를 몇 번씩이나 부활할 수 있고 윤회할 수 있다. 사람은 기억 때문에 슬프다. 세상은 흘러가도 기억은 남는다. 사람 말고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변화한다. 지난해 봄을 기억하는 나무는 없을 것이다. 나무테라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옛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새 나이테가 낡은 나이테가 겪었던 비바람이며 햇살을 자기 것으로 저어올릴까? 아마 그렇지는 않다.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데 슬픔도 영원히 남는다. 그렇게 만드는 힘이 기억이다. 그 마찬가지에 인간의 힘이 그 슬픔을 이기게 하기도 한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살아가자면 가까운 기억만 잡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 기억들은 거기에 잇달려 있기 때문에 어제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전의 평생은 끌려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떤 일로 어제의 전날, 그날의 전날, 그 전전날 이렇게 뒤집어가다 보면 그런 방대한 지난날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놀랄 만큼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난날의 엄청난 부피에 놀라게 되고 우리는 기억 속에서 그것을 다시 건설하는 일에 골몰하는 그 일은 결코 고되거나 슬프다고만 할 수 없고 한번 빠져들면 들수록 슬픈 일과 즐거웠던 일은 기억 속에서는 혹은 기억해낸다는 작업 속에서는 가르는 것이 부질없음을 어김없이 느끼게 된다. 최저임금 때문에 도산한 기업은 없다. 경영 실패로 도산했다면 모를까. 오늘 노동이야기 시간에 하종강 교수가 한 말이죠. 경기가 안 좋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마는 사실 따져보면 이 문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 쓸 돈이 있어야 경기도 사는 건데요. 기업은 몇백조가 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지만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아니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몇백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같이 살자는 외침이 유난히 가슴에 와닿는 저녁입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